네, 오늘 장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원 운용력과 이번 주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또 유튜브에서도 왜 환율 얘기 안 하냐, 환율 얘기 같은 것도 왜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주 초반입니다. 어떤 부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환율부터 체크해보죠. 알겠습니다. 환율 어땠습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차 손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환율이 떨어질 때는 또 반대로 외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형태 좀 보여줄 수 있는데 매도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환율이 이제 1240원 전후가 고가처럼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확실하게 아직까지 떨어지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번 주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네. 사실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올라간 배경이 딱 두 가지였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가 이제 미국에서의 통화 정책 변경 그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직격타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서가 해소를 시켜주느냐 네. 이게 중요하다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도 잠깐 보여줬던 흐름인데, 네.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상 상승하는, 반복하는 그만큼의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16년도 이때도 환율이 1240원 전후 때까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고가를 만들고 내려오고, 예. 이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 표를 준비한 게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가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환율이 올라갈 때.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꾸준히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녹색 막대 그래프 보란 얘기죠. 네. 예. 근데 이제 밑에 환율 단가를 보게 되면은 환율이 오히려 이제 1150원에서 1200원 사이 갈 때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매도가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다만 1200원을 넘어갈 때 이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매도를 좀 강하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 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이제 1225원 그리고 나서 1250원 넘어갈 때도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도가 가장 많을 때는 1200원에서 1225원이 되겠죠. 이게 심리적인 것도 심리적인 큰 부분이 거죠. 굉장히 큰 거죠. 아. 그러니까 1200원이라는 자리대가 늘 예. 이 정도 왔으면 거의 다 왔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인 건데 그렇죠. 그거를 훌쩍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약간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질 때도 있는데 네. 이제 환율이 떨어질 때 어떤 가지냐면 이제 정점 먼저 만들고 떨어진다 했을 때 즉 그렇죠. 환율이 정점을 만들었다가 확인이 되게 되면은 네. 그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환율이 1250원이라는 자리 때 넘어갔다 떨어진다 했을 때가 매수가 많고 1225원에서 1250원 자리 때가 매수가 또 굉장히 많다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왼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네. 오른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왜 비교해서 보고 있냐면 지금 외국인이 팔 때는 1200원 넘기자마자 거의 다 심리적으로 그죠. 파는데 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는 것 같아요. 1225원부터 강하게 또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환율이 정점 찍었냐 안 찍었냐 확인하고 아, 그렇죠. 찍었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외국인의 매수가 그런 적극적으로 심리군요. 유입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사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앞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죠. 러시아 네.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고 있을 때 이때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네.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매도가 커진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네. 결국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란 부분이 현재는 수급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쟁 분위기는 아직 좀 해결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FOMC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오늘 해소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율이 지금 거의 뭐 피크를 쳤다라고 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볼 때는 거의 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그렇게 보여요. 예, 올라올 만큼 다 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정점을 뭘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아. 지금 정점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꺾이는 시그널을 뭐가 만들어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만들어 준다라는 그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다 해소가 되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우선은 지금 일정상으로는 연준회의는 이번에 브라시에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줄 그렇죠. 거고 러시아 문제는 사실 뭐 분위기 봤을 때는 뭐 발로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네.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이 좀 어렵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높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동향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직격탄 하는 거죠. 그죠. 지난주가 이제 4거래일이었는데 예. 딱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으니까 많이도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죠. 예.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매도가 8.6억이 나오면서 네. 개인들이 3조 5천억이라는 대규모 매수를 한 케이스가 됩니다. 음.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밑에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뭐 시가총액 차이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 10배 정도 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도가 좀 적은 반면에 네. 거래소 중심의 외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가는 물량도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외인들의 매도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색다르게 변화된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러시아 문제는 계속해서 예, 예. 진행 중이었었고 네. 연준회의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었지만 환율에 따른 영향이 이렇게 크게 여기가 미쳤다 이렇게 되는 게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연기금이 또 박스를 좀 쳐주셨는데 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그러니까 돼요? 연기금과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이쪽하고도 연결시켜야 되는데 예. 외국인들의 매도의 중심이 예. 사실 지금 현재 시총 세 상위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네. 되죠. 예.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EB에 편입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수에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네. IT와 자동차 이런 쪽인데 특히 2차 전지 쪽이 가장 영향이 세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도 손절성 물량이 꽤나 나오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 표에서는 어쨌든 양시장에서 환율의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수급 동향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네, 코스피 수급을 코스닥. 보게 되면은 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앞전에 외국인들 11월 둘째 주부터 쭉 매수를 할 때 네. 많이 들어올 때 이제 8조가 넘게까지 들어왔었죠. 그랬죠. 그랬던 물량이 이제 3주 동안에 연속해서 매도가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 만큼 빠졌다는 게 그죠?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재밌는 거죠. 1월 달 마지막 주차가 지수가 예. 한번 바닥을 만들었던 그 시기였었는데 이때가 이제 국내에서 사실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컸었고 네. 그 연준이라든지 이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네. 이때가 외국인들 1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다가 네.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되고 전쟁이 실제로 발생됐을 때 외인들이 1조 4천 정도 팔았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1월 달 저점을 만들었던 그때보다 덜 팔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환율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2조 8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11월 2주차 이후에 샀던 물량 한 3조 7천억 정도 남한에 있다가 되는 케이스니까 네. 결국 많이 있었던 쪽에서 그 물량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되는 거고요. 예.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실 매도가 누적으로 좀 잡혀있던 케이스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온 물량이 적었던 만큼 매도 물량도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외국인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부분도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막대로 물량이 보면 적었던 알죠. 쪽이고 예. 많았던 쪽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트를 바꿔가면서 환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번 업종별 좀 흐름 볼게요. 지난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1.92% 하락을 했다 되죠. 아, 대형주 세네. 네, 그러니까 역시 대형주가 2% 하락. 그렇죠. 이렇게 외국인이 나타난 거죠. 저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강세를 띄었다가 된 쪽은 이제 약간은 이제 정부 정책 쪽. 그러니까 네. 이제 새로운 당선인 관련주 이렇게 그쵸, 볼 수 그쵸. 있는데 예. 뭐 건설 쪽이나 서비스 제약. 그러니까 서비스에서는 인터넷 쪽이 원체 강세를 띄었었고 그랬죠. 제약 같은 경우는 뭐 당선이 수혜주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 이쪽은 낙폭과대란 관점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였죠. 음.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과 앞전에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네. 그래서 이제 건설을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다 되는 거고 네. 반대로 하락이 제일 컸다 쪽이 이제 에너지 화학인데 결국 이쪽이 2차 전지.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IT와 그다음에 자동차 예. 이런 쪽도 역시 해당이 되는 케이스고요. 증권 역시도 해당이 됐고 철강이나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나머지 다 약세. 의료라든지 음식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면은 지금 녹색선으로 쭉 이렇게 근거 이상 더 내려가 있는 이런 업종들은 좀 과하게 내려갔다라고 봐도 됩니까, 이제? 과하게 내려온 상태죠. 상태군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제가 네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선도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반등을 못한 쪽이 있다가 되는데 반등 못한 쪽이 시총상위 최상위 종목군들, 업종군들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런 쪽은 사실 바텀 피싱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이 바닥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네. 이런 자리 때면은 살만하다 이런 관점인 거고 그다음에 선도주라고 얘기하는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하다 되니까 네. 이쪽이 현재 지수를 받쳐준다가 되는 겁니다. 다만 시가총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가 지수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가 되는 거고 네. 아무래도 강세를 띄는 쪽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물론 높은 종목군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 방어를 하면서 지수 자체를 견조하게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가는 쪽에 배팅을 해도 되고 성향상 많이 밀렸다고 생각해서 바텀에서 잡으셔도 되고요. 되는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전략이 선택지는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시장 전망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네,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코스피 지수는 고가 대비해서 지금 19.4%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1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던 주간상의 종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은 지난주가 마이너스 0.08%. 그러니까 제자리에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 차이가 어떤 걸 얘기하면 예. 지수로 자체는 1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지금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6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네. 6주라는 시간 동안에 지수로만 볼 때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제자리 걸음인데 이 안에서 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이제 난리가 나타난다는 났다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자 이런 관점인 거고. 그럼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중요한 가격대가 뭐 2,645에서 뭐 50포인트 이 라인대가 예.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 라인대를 지켜줬다 정도 되면은 이번 주는 박스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관점인데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연중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그렇죠. 제거된 쪽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반등의 나올 가능성도 좀 더 높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밴드 자체가 이제 2,620포인트에서 하단으로는 네. 그게 잡힌 거고 상단은 2,750짜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지수보다는 종목장이구나, 종목 장세구나라는 게 차트 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지금 저점 대비 업종별 등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제가 1월 저점 대비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 아까 우리가 1월 말에 지수의 종가 대비해서 지난주 종가가 마이너스 0.08%니까 그렇죠. 고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6주 동안에 제자리 걸음했는데 네. 실제로 업종별 종목별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안에서 아주 난리가 그렇죠. 났다는 굉장히 거죠.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차이냐면 지금 아까 봤던 것이 주간상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주간 기준으로 해서 예. 마이너스 0.08%인 거고 실제 종가 기준으로 할 때는 종합주가 지수는 1.79% 올라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 지수가 1.5니까 지수보다도 못하다가 되죠. 그렇죠. 반대로 중형 지수가 7.6%, 소형이 10%, 코스닥이 5%니까 굉장히 좀 강하다 되죠.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좀 더 괜찮은 장이었다라고 볼 수 괜찮은 있는 거죠, 거죠. 계속해서.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락주선, 등락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등락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등락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주 정도부터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군요. 그러니까 딱 개인한테. 보게 되도록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IT, 은행, 금융이죠. 그다음에 그쵸. 자동차, 예. 에너지화학에서 2차 전지 이렇게 중심입니다. 네. 시총 최상 이쪽에 하락을 하는 반면에 그렇죠. 나머지를 보게 되면은 우선 유틸리티는 딱 두 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크게 오른 비중을 게더 차지하는 것이 많아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이 제일 높다가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건설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항공해운인데 네. 사실은 해운이 제일 높습니다. 아.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27일 날 저점 대비해서 네. 해운주 같은 건 제일 상승 높은 것이 펜오션, 대한해운, HM에 이렇게 들어온다. 이들 같은 경우 50에서 70% 상승했으니까. 근데 항공이 약간 그죠? 덜 따라온 항공이 거군요. 못 따라가가지고 깎아먹은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해운, 건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조선 안에서도 기계가 있는데 여기서 원자력. 원자력. 그래서 이런 쪽이 다 강세를 예, 띄었다 예. 되고 철강이라든지 서비스 제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납폭 과대주가 되는데 네. 서비스 제약도 상당히 많이 강세를 띄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전체 업종으로 볼 때는 상승 업종이 굉장히 많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선도주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들이 선도주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할 수 있고 네. 환율이 떨어지는 과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외인들이 나갔던 물에 다시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시총 최상위가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그쵸. 지수를 끌고 가는 형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선도주라는 쪽과 그리고 이쪽 이제 바닥을 이제 만들어서 반등할 때 지수와 연결된 쪽 둘로 나눠주는 게 좀 더 수월하다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선도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차트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도죠. 예, 지금 보니까 건설 건설. 예, 좀 건설은 선도로 보시죠. 이제 예. 사실 건설이라는 업종을 제가 자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 건설이라는 부분을 올해 초에 이제 베어산대에서도 건설 업종에 대해서 보자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 네. 건설은 사실 실적이 2018년도, 19년도부터 확연히 돌아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건설은 실적이 완전히 돌아갔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평가 자체가 어차피 성장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장이 없으니까 항상 밸류 자체를 이 이상은 못 가라고 계속해서 저평가를 만들어버린 거죠.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거군요. 굉장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10년 넘게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성장주니까 이 정도 프리미엄 줘도 돼. 더 줘도 괜찮아. 그쵸. 이런 식이었고 인식이죠. 반대로 그죠. 반대로 가치주 성장이 없으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더 싼 밸류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어. 거의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럼 이제는 건설 같은 경우가 왜 강세를 띠느냐라는 부분을 볼 때 이런 거죠. 지금 월봉사에서 보게 되면은 2007년도가 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랬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한 15년 된 거죠. 오래됐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네. 작년에 이제 추세를 다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작년에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바닥 찍고 나서 올라왔을 때 건설주들이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라왔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아서 지지를 이번에 받았던 자리대가 예. 결국 월봉사에서 보게 되는 추세 돌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그렇군요.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가 되는데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이란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평가를 받았다 됐었죠. 네. 그럼 이제 성장이라는 모멘텀을 새로운 정부권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이거죠. 전국에 30년 이상 아파트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서울에서도 30년 이상 아파트 증가가 계속해서 매년 7.8%씩 증가를 한다. 재개발 다시 해야 되는 재개발, 거죠. 재건축이 예. 엄청나게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게 이거죠. 모멘텀이군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확실한 성장이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은 이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한다. 네. 그렇게 되면 월봉상에서가 이제 상단 자리, 작년에 고가 라인 때는 무난히 한 번은 돌파를 한다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가 라인 때 넘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위로 하나 또 열린다 되기 때문에 네. 이쪽이 이제 선도주에서 약간 주도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군요. 보시면 되죠. 네. 자, 건설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코스피 지수하고 같이 또 엮어서 네. 비교 평가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ROE인데 네. 우리가 이제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건설이 2007년도가 고가를 만들었었죠. 네. 그때 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예. 그리고 주황색이 건설인데 건설이 코스피보다 ROE가 더 높던 시기입니다.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내고 성과가 더 좋으니까 그때는 고평가를 받았다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굉장히 하이를 하다가 2019년부터 바뀌었던 거죠, 이게. 그게 앞서 말씀해 주신 그죠? 그런 모멘텀이군요. 그래서 2019년도 바뀌었는데 시장에서는 항상 상승을 제한시켰던 거죠. 그랬군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확연하게 더 높다가 되버리면 지수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가 정당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코스피가 예를 들어 10%를 받는다면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소 10%는 기본으로 받아야 된다 되는 거죠. 지금 그 밑이잖아요. 한참 미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더라도 코스피 대비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 오히려 프리미엄을 0.9 정도 받았다가 되는 건데 네네. 지금은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던 시기가 오래됐으니까 그랬군요. 이게 정상화되는 시기까지 올라간다면은 꽤나 장기간의 흐름으로 연결된다까지 보셔야 됩니다. 많이 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와 그리고 건설에 대한 얘기 좀 알아봤고요. 코스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래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움직임도 중소형이 세고. 더 강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확연하게 나눠진 것이 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 차지한 것 현재 2차 전지가 되어 있는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죠. 그렇죠. 반면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는 반등이 나온 케이스고요. 밸류 아닙니까 둘 다 기준점이? 둘 다 밸류는 비쌉니다. 아, 그럼 비싼데 차이는 뭐냐면 제약바이오는 먼저 낙폭가대가 먼저 떨어진 케이스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지금 빠지고 있는 케이스인 거고 아, 타이밍이 좀 차이가 다르군요.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도 게임 같은 경우하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컨텐츠 관련주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K-팝 관련된 이런 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도 저도, 이제 예. 리오프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쪽이 강세 뛰는 반면에 또 IT 포프 이런 쪽이 약세 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이라는 부분에서는 업종별로 완전히 나눠진다는 거죠. 잘 골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코스닥은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업종별로 확연하게 차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사실 지수 자수를 볼 때는 이미 바닥은 다져놨고 중간 마디에서도 지지를 받은 케이스라서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다만 코스닥은 그냥 업적으로만 생각하고 움직이신 것이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럼 잘 가는데 가는 게 낫겠네요. 지수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이벤트들 저희가 좀 모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FOMC 딱 있는데요. 좀 자세히 봐주시죠. 이번 주 연준회의에서 이제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네. 보통 우리가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도 네. 얘기를 아, 합니다. 그렇게 하는군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0.5%까지 올라갔던 것이 0.25% 내려왔다. 좀 이렇게 비둘기죠.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점도표가 이제 좀 중요하다가 됩니다. 점도표에서 7회 이상이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는 아, 7회.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예. 이제 0.5%의 금리 인상 한번 해야 된다가 되는 거고 네. 7회 이상은 안 하고 6회에서 7회 사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0.25%로 나머지 올해 연준에 있을 때마다 0.25, 0.25 계속해서 한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상수가 돼버리죠. 야, 1회 차인데도 엄청 다르네요, 해석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난다 했을 때 7회 이상만 나타나지 않는다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올해 연준회의는 아주 편한 연준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미리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죠. 그쵸. 금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럴 때가 이제 변동이 나타난다. 네. 사실 요 근래에 들어서 보게 되면은 11월 달부터 네. 미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서 정점을 좀 만들어줄 때가 있는데 그렇군요. 이번 같은 경우가 정점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지수?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 2620에서 2750이니까 예.
금요일날 종가가 2,600 한 50점 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한 밑으로가 한 1%인 거고 네.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 이번에 한 3% 가까이 또 나올 그 수 있다 정도? 정도. 네. 코스닥은 큰 하락도 없지만 네. 큰 상승도 제한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심 섹터 업종점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사실 산업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가가 올라갈 때 가장 수월하게 가격 전이를 할 수 있는 섹터가 산업재. 뭐냐? 산업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운, 항공, 건설, 조선 네. 이쪽이 다 그냥 산업재입니다. 네, 기계까지 네.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은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재가 현재는 시장에서 가장 힘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예. 해운은 중립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해운은 약간 가격적인 부담을 살짝 안고 갈 수 있는 위치라서 비싸다. 그다음에 건설은 건설 기자재가 엄청 많습니다. 네. 뭐 페인트부터 해서 뭐 다양하죠. 단순하게 뭐 페인트, 철근,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 관련된 가구 뭐 등등이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건설 같은 경우 기자재 포함하셔야 되고 네. 조선도 상당히 요즘 흐름이 좋죠. 역시 기자재. 예,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해서 여전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이거 같습니다. 계속 강조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눌림을 중간중간 잡으셔야 되는데 눌림이 지금 한번 살짝 지나가가지고 아, 다음번 눌림을 다음 잡으시면 눌림. 좋고. 신재생. 그러니까 리오프닝 예. 관련해서는 카지노란 부분이 강세가 좀 두드러졌죠. 예.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당선인 자체가 약간 친일 성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 네. 일본에 대해서 관계를 우리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죠.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카지노 큰 손들이 넘어온다 이런 관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강세 좀 뛰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수통은 뭐 비슷하게 하겠죠. 네. 다만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은 또 반대로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화장품은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또 약간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중이니까. 그렇죠. 이 성향 자체가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에 따르면 아, 또 이런 게 그런 바뀌는군요.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철강은 여전히 비철건설 포함해서 좋다고 생각하셔요. 왜냐면 철강은 조선과 건설 이런 쪽에서 네. 수혜를 보는 케이스니까. 바닥에서 담자 전략이네요. 네, 그다음 철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그다음, 밑에 거요. 네. 네. 바텀 피싱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IT, 자동차, 증권, 납법과대 2차 전지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말씀드릴 텐데 그렇군요. 하나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얘기해 방산회사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방산오는 하나 에어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태양광 관련이라든지 화학 관련해서 하나 솔루션 이쪽이 예. 실적은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 건설에 대한 자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건설. 하나라는 지주회사에서 하나 건설이 대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 건설이 올해 실적을 상당히 많이 높게 끌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주 잔고도 많은 상태에서 예.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을 착공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민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 역세권 복합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시행 신고까지 다 한다는 얘기라서 턴키군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마진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그래서 이제 가격, 하나 건설에 대한 모멘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가격으로 보면은 보겠습니다. 차트상에서는 이제 주반상에서의 그림인데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거였죠. 네. 그래서 올해 실적과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펄은 뭐 2.3%에서 2.7%니까 뭐 싸다라는 건 뭐 두말할 나이인 거고. 그렇죠. 그럼 매수는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손절은 2만 8천 원, 목표가로는 3만 7천 원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토마토 투자자문 강제운용효과 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